북한 내부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계좌를 동결하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계좌 잔액은 20억 달러, 2조 원이 넘는 돈이었죠. 그 돈은 모두 김정은 측근들에게 나눠졌습니다. 숙청은 권력 투쟁이 아니었어요. 돈을 빼앗기 위한 것이었죠. 북한 외교관인 저는 스위스 은행에서 김정은의 비자금 40억 달러를 몰래 관리해야 했습니다. 김정은과 고위 간부들의 스위스 은행 계좌, 다이아몬드 밀수, 무기 거래 대금. 모든 더러운 돈이 제 손을 거쳐갔습니다. 한 탈북 외교관이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에 와서 밝히는 북한 비자금의 충격적 실상. 과연 무엇이 북한 최고 엘리트였던 저를 그토록 절망하게 만들었을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함께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1982년 평양 중구역에서 시작됩니다. 아버지는 외무성 국장이었고 어머니는 김일성 종합대학 교수였어요. 우리 집은 대동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층 아파트 15층에 있었죠. 당시 평양에서도 손꼽히는 특권층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제 기억 속 평양은 그리 나쁘지 않았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좋았습니다. 매일 아침 학교 가는 길에 보이던 대동강의 아침 햇살, 친구들과 함께 뛰놀던 모란봉공원, 명절이면 할머니가 만들어주시던 인조고기밥, 평범한 북한 아이의 추억이었죠. 하지만 우리 집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중반,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우리 집 식탁에는 쌀밥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외교 업무로 중국을 오가며 가져온 물건들로 가득했죠. 일본산 텔레비전, 중국산 냉장고, 그리고 몰래 보던 한국 드라마 비디오 테이프까지. 지금 생각하면 아이러니합니다. 남조선을 증오하라고 배우면서 집에서는 질투라는 드라마를 몰래 보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 12살이던 저는 아버지 서재에서 우연히 이상한 서류를 봤습니다. 스위스 은행 계좌 번호들과 달러 금액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당시엔 무슨 의미인지 몰랐죠.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게 바로 39호실이 관리하는 비자금 계좌 목록이었다는 걸요. 김일성 일가의 비밀 금고였던 겁니다. 1998년, 저는 김일성 종합대학 국제관계학부에 입학했습니다. 같은 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재집권을 선포한 해였죠. 대학 입학식 날, 교정에는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새 세대가 되자는 구호가 넘쳐났어요. 저는 그 말을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요. 대학 시절은 제 인생에서 가장 순수했던 시기였습니다. 외교관이 되겠다는 꿈으로 가득했죠. 영어와 프랑스어를 열심히 공부했고 국제법과 외교사를 파고들었어요. 특히 국제금융과 은행 시스템에 대한 과목이 있었는데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나요. 동무들 스위스 은행 시스템을 잘 알아두게. 언젠가 조국을 위해 쓸모 있을 거야.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게 된 건 훨씬 나중이었습니다. 2002년 졸업 후 바로 외무성에 발령받았을 때 아버지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미녀가 이제 너도 조국을 위해 일하는 외교관이구나. 자랑스럽다. 하지만 그날 밤 아버지는 조용히 제게 당부하셨어요. 미녀가 외무성에서 일하다 보면 알게 되는 것들이 있을 거야. 하지만 절대로 입 밖에 내서는 안 돼. 알겠지? 외무성 초년 시절, 저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2005년, 저는 처음으로 특수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선배 과장이 저를 불러 조용히 말했죠. 박동무, 이번엔 좀 민감한 업무야. 스위스 측과 금융 관련 협의를 해야 하네. 그게 바로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북한 고위층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스위스 은행들과 연락하는 업무를 맡게 된 거예요.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돈이 제네바와 취리히의 은행들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김정일과 그 측근들의 비밀 계좌였죠. 처음 계좌 잔액을 봤을 때 제 손이 떨렸어요. 3억 달러, 5억 달러. 이런 숫자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때 평양에서는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었는데 말이죠. 저는 선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과장 동무, 이 돈은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선배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궁금해하지 말게.
우리 일은 관리만 하는 거야. 2008년 저는 박선영이라는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평양이대를 졸업한 소아과 의사였어요. 맞선으로 만났는데 첫 만남부터 그녀의 따뜻한 미소에 마음이 끌렸죠. 당신 외교관이시라면서요? 멋있네요. 그녀의 그 말에 저는 우쭐했던 기억이 납니다. 결혼 후 신혼집을 구하려고 알아보는데 평양 중심부 아파트 가격이 엄청났어요. 당시 환율로 따지면 미화 10만 달러가 넘었죠. 제 월급으로는 평생 모아도 불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도와주셨지만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평양의 집값이 왜 이렇게 비싼지를요. 특권층끼리 달러로 거래하고 있었던 겁니다. 2010년 아들 성준이가 2013년 딸 지혜가 태어났어요. 아이들을 안고 있을 때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줘야 하는데.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아직 몰랐죠.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했습니다. 외무성 청사에 비상이 걸렸고 모든 직원이 소집됐어요. 저는 그날 밤늦게까지 긴급 업무를 처리했죠. 스위스 은행 계좌들의 명의를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옮기는 작업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김정일 개인 명의 계좌에만 40억 달러가 넘는 돈이 있었던 겁니다. 4조 원이 넘는 돈이요. 그걸 보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인민들은 굶어 죽는데 김정은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2012년 4월 그가 처음으로 공개 연설을 했을 때를 기억해요. 인민들이 더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희망을 품었죠. 젊은 지도자니까 뭔가 달라지겠지.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2013년 제가 처리한 스위스 계좌 거래 내역을 보니 핵무기 개발 관련 부품 구매에 수억 달러가 쓰이고 있었어요. 인민 경제는 뒷전이었죠. 2013년 12월 장성택 처형 사건이 터졌어요. 김정은의 고모부이자 후견인이었던 장성택이 반당 반혁명 종파 행위로 처형됐다는 소식이었죠. 외무성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장성택과 가까웠던 간부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저는 장성택 명의로 된 스위스 계좌를 동결하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계좌를 확인하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20억 달러가 넘는 금액이었죠. 그 돈은 모두 김정은 측근들에게 나눠졌습니다. 숙청은 단순한 권력 투쟁이 아니었어요. 돈을 빼앗기 위한 것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저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거 정상인가? 아내는 제 입을 막으며 속삭였어요. 여보, 그런 말 하지 마요. 벽에도 귀가 있어요. 우리 집 안에서조차 자유롭게 말할 수 없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2017년 2월 김정남 암살 사건이 일어났어요. 김정은의 이복형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VX 신경작용죄로 암살당한 겁니다. 외무성에서는 이 사건을 무마하느라 난리도 아니었죠. 저도 해명 자료를 작성하는 팀에 동원됐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김정남도 스위스의 비자금 계좌를 갖고 있었대요. 그 돈을 노린 것도 암살 이유 중 하나였다는 거죠. 문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형제를 돈 때문에 죽이는 지도자를 우리가 섬기고 있구나. 2019년 3월 저는 스위스 제네바 주재 북한 대사관 2등 서기관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외무성 간부가 제게 말했죠. 박동무, 이번 임무는 특히 중요하네. 제네바에는 우리 공화국의 중요한 자산들이 있어. 잘 관리해야 해. 그 자산이 무엇인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수십억 달러의 비자금이었죠. 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네바, 자유로운 나라에 가는 거구나.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그 더러운 돈을 직접 관리하게 되는구나. 그 생각이 제 운명을 바꿀 줄은 몰랐죠. 2019년 5월, 저는 가족과 함께 스위스 제네바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경유해서 간 건데, 그때 처음으로 대한민국 땅을 밟아봤어요.
단 2시간의 환승 시간이었지만 공항 면세점을 지나가며 본 풍경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자유롭게 웃으며 쇼핑하는 사람들,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는 일상. 저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싶었죠. 제네바 공항에 내렸을 때 스위스의 맑은 공기가 폐 속 깊이 들어왔어요. 알프스 산맥이 멀리 보이는 풍경, 깨끗한 거리, 질서정연한 도시. 북한 선전과는 정반대였죠. 자본주의는 썩어가고 있다고 배웠는데 제 눈앞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대사관에서 배정받은 숙소는 제네바 구시가지 근처 아파트였어요. 작지만 깨끗했고 무엇보다 난방이 잘 됐죠. 평양에서는 겨울에 추워서 이불을 여러 겹 덮고 잤는데 여기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주방을 보며 감탄했어요. 여보, 여기 수도에서 뜨거운 물이 바로 나와요. 하지만 우리는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대사관에서는 매주 생활총화를 했고 외출할 때는 반드시 보고해야 했어요. 휴대전화는 대사관에서 지급한 것만 써야 했죠. 인터넷도 검열된 것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제 주요 업무는 재정 관리였습니다. 겉으로는 대사관 회계를 담당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북한 고위층의 스위스 비자금을 관리하는 일이었어요. 대사관에서 도보로 15분 거리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 제 진짜 근무지였습니다. 첫 출근 날 선배 외교관이 저를 데리고 UBS 은행 제네바 본점에 갔어요. 프라이빗 뱅킹 전용층이었죠. 창밖으로 레마노스가 내려다 보이는 고급스러운 사무실에서 스위스 은행원이 영어로 말했습니다. 미스터 파크, 당신이 새로운 담당자시군요. 계좌 목록입니다. 건네받은 USB에는 47개의 계좌 정보가 들어 있었어요. 명의는 다양했습니다. 가명도 있었고 유령 회사 명의도 있었죠. 하지만 실제 소유주는 모두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김정은, 김여정, 그리고 노동당 핵심 간부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계좌 잔액이었습니다. 김정은 개인 명의로 추정되는 계좌에만 43억 달러가 있었어요. 김여정 명의 계좌에는 12억 달러, 최룡의 명의는 8억 달러. 합치면 거의 100억 달러에 가까운 돈이었습니다. 저는 선배에게 물었어요. 이 돈은 어디서 온 겁니까? 선배가 차갑게 대답했죠. 무기 수출, 마약 밀매, 위조 지폐, 해킹. 궁금해하지 말게. 우리 일은 돈이 안전하게 보관되도록 관리하는 것뿐이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죽어가는데 여기 스위스에는 수조원이 쌓여 있다니. 2019년 9월 저는 처음으로 특수 거래를 처리했습니다. 평양에서 지령이 왔어요. 계좌 SK019에 047에서 200만 달러를 인출해 지정된 다이아몬드 상인에게 전달하라. 저는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한 뒤 제네바 구시가지의 한 보석상으로 갔어요. 러시아계로 보이는 상인이 저를 안쪽 방으로 안내했죠. 그곳에는 다이아몬드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것들은 앙골라에서 온 거요. 혈 다이아몬드라고 하죠. 하지만 누가 신경 쓰겠어요? 그 다이아몬드들은 평양으로 밀수돼 김정은 측근들에게 팔렸습니다. 자금 세탁의 한 방법이었죠. 2020년 1월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스위스도 봉쇄에 들어갔고 거리는 텅 비었어요. 하지만 제 업무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북한이 국경을 완전히 봉쇄하면서 중국을 통한 밀수가 어려워졌거든요. 대신 유럽 루트를 통한 자금 거래가 급증했죠. 그해 봄, 저는 처음으로 한국 언론을 접했습니다. 대사관에서는 금지됐지만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어요. 숙소에서 몰래 VPN을 설치하고 한국 뉴스를 봤죠. 북한, 코로나 확진자 없다고 주장하지만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수천 명 사망. 제 손이 떨렸습니다. 평양에 있는 제 가족은 괜찮을까? 아내에게 전화했지만 그녀는 여기는 괜찮아요. 당에서 잘 관리하고 있어요 라고만 말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2020년 여름, 저는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 앞에서 북한 인권 시위를 목격했습니다. 탈북자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어요. 북한 정치범 수용소를 폐쇄하라. 김정은 정권의 인권 유린을 멈춰라.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마이크를 잡고 외쳤어요. 저는 22호 관리소에서 10년을 살았습니다. 제 가족은 거기서 굶어 죽었어요. 제발 세상이 알아주세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 사람의 말이 거짓일까? 아니면 내가 믿어온 것이 거짓일까? 그날 밤 저는 다시 VPN으로 탈북자들의 증언 영상을 찾아봤어요. 수용소의 고문, 공개 처형, 굶주림. 너무나 생생한 증언들이었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게 진실이구나. 내가 평생 외면해온 진실. 2021년 2월 평양에서 긴급 지령이 왔습니다. 김여정 동무명의 계좌에서 500만 달러를 인출해 지정 계좌로 송금하라. 저는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조사했어요. 프랑스 파리의 명품 매장들이었습니다. 김여정의 개인 쇼핑 자금이었죠. 그때 제 아들 성준이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2024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제네바의 겨울은 춥지만 아름다웠어요. 눈 덮인 알프스, 레만 호수의 잔잔한 물결. 하지만 제 마음은 더 추웠습니다. 새해 첫날 대사관에서 평양에 지령이 왔어요. 2024년 사업 계획 핵무기 개발 관련 부품 구매를 위해 15억 달러 준비. 김정은 동지 개인 용도로 5억 달러 별도 확보. 저는 그 문서를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20억 달러요. 2조 원이 넘는 돈이죠. 그 돈이면 북한 전체 인민을 몇 년은 먹여 살릴 수 있을 텐데.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평양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아이들은 잘 있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성준이가 감기에 걸렸는데 병원에 약이 없어요. 장마당에서 중국산 약을 구하려는데 너무 비싸요. 얼마나 하는데요? 미화로 50달러래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오늘 처리한 거래가 500만 달러였거든요. 김정은 측근의 명품 구매 자금이었죠. 그런데 제 아들은 50달러짜리 감기약을 못 구하고 있다니. 여보, 제가 돈 보낼게요. 걱정하지 말아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37살에 처음으로 탈북이라는 단어를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2024년 2월, 저는 조심스럽게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네바에는 한국 대사관이 있었어요. 거리로는 대사관에서 불과 2km 거리였죠. 하지만 그 2km가 저에게는 우주만큼 멀게 느껴졌습니다. 인터넷으로 탈북 외교관들의 사례를 찾아봤어요. 1997년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2016년 태영호 전 영국 공사. 그들은 모두 가족과 함께 탈북했더군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제 가족은 평양에 있었으니까요. VPN으로 한국의 탈북자 지원 단체 홈페이지를 찾아봤습니다. 혹시 가족을 북한에 두고 온 경우 나중에 데려올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답변은 냉정했죠. 매우 어렵습니다. 북한 당국이 보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을 읽는 순간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탈북하면 아내와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며칠 동안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밤마다 악몽을 꿨죠. 꿈속에서 성준이가 울며 말했습니다. 아빠, 왜 우리를 버리고 가요? 하지만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여기 남으면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지? 평생 이 썩은 체제를 위해 살아야 하나? 2024년 3월,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북한 비자금의 증거를 수집하기로요. USB 하나를 몰래 준비했어요. 사무실 컴퓨터에서 조금씩 자료를 복사했죠. 김정은 명의 계좌 목록, 거래 내역서, 다이아몬드 밀수 문서, 무기 거래 증빙.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발각되면 즉시 평양으로 소환돼 처형당할 거예요. 매일 밤 서너 개씩 파일을 복사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사무실 문이 열릴 때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죠. 한 달 후 USB에는 1247개의 파일이 저장됐습니다. 10년치 비자금 거래 기록이었어요. 이 자료면 북한 정권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2024년 4월, 저는 한국 대사관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했어요. 제네바 샹펠 지역,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죠. 대사관을 직접 가볼 순 없었지만 구글 지도로 주변을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대사관까지는 도보로 25분. 아니, 뛰어가면 15분이면 될 거야. 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북한 대사관의 감시였어요. 우리는 항상 2인 1조로 움직여야 했고 휴대전화는 GPS로 추적당했죠. 혼자 15분 이상 이동하면 즉시 보고해야 했습니다. 그때 기회가 왔습니다. 5월 초 대사관에서 직원 건강검진이 있다는 공지가 나왔어요. 제네바 시내의 한 병원에서 하는데 개인별로 지정된 시간에 가면 된다고 했죠. 이거다. 저는 건강검진 예약을 오전 8시로 잡았습니다. 가장 이른 시간이었어요. 병원은 한국 대사관에서 불과 500m 떨어진 곳이었죠. 5월 중순, 저는 평양의 아내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습니다. 물론 탈북 계획은 말할 수 없었어요. 대화는 모두 도청되니까요. 여보, 아이들 목소리 좀 들려줄래요? 성준이가 전화를 받았어요. 아빠. 성준아, 공부 열심히 하고 있지? 네, 아빠. 아빠는 언제 평양에 와요? 제 목이 메었습니다. 곧 갈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평양으로 돌아갈 수 없을 거예요. 어쩌면 아이들을 평생 다시 못 볼지도 모르죠. 성준아, 아빠가 많이 사랑한다. 그거 알지? 네, 아빠. 저도 사랑해요. 전화를 끊는 순간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미안해, 성준아. 지혜야. 아빠가 너희들을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언젠가는 너희들을 꼭 데려올 거야. 자유로운 땅으로. 그때까지 아빠를 용서해라. 2024년 6월 10일, 저는 최종 결심을 굳혔습니다.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오늘로 나는 김정은의 외교관이 아니다. 나는 자유인이 되기로 했다. 설령 가족을 잃더라도 내 영혼만은 더럽히지 않겠다. 6월 14일 밤, 저는 짐을 쌌습니다. 작은 백팩 하나였어요. 여권, USB, 현금 5,000달러, 그리고 가족 사진 한 장. 그게 전부였죠. 사진 속에서 아내와 아이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2년 전 평양에서 찍은 거예요. 저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아이들, 미안해. 하지만 이게 유일한 길이야. 언젠가 이해해 주길. 6월 15일 새벽 4시 30분, 알람이 울렸습니다. 디데이였습니다. 2024년 6월 15일 새벽 5시, 저는 숙소를 나섰습니다. 제네바의 아침은 고요했어요. 거리엔 아무도 없었고 새들만 지저귀고 있었죠. 평소와 똑같은 아침이었지만 제게는 인생에서 가장 긴박한 순간이었습니다. 백팩을 메고 거울을 봤어요. 평범한 북한 외교관의 모습이었죠. 검은색 정장, 깔끔하게 빗은 머리, 김일성 배지. 그 배지를 떼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떼면 정말 돌이킬 수 없어. 하지만 저는 배지를 떼어 책상 서랍에 넣었어요. 42년간 제 가슴에 달려있던 그 금속 조각을 떼어내는 순간 이상하게도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저는 예정대로 병원을 향해 걸었어요. 건강검진 예약 시간은 8시였지만 일찍 나왔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요. 제네바 구시가지를 지나며 저는 이 도시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풍경이었으니까요. 생피에르 대성당, 꽃시계, 분수대. 5년간 제가 살았던 도시였어요. 새벽 6시, 저는 레만 호수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호수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알프스 산맥이 아침 햇살에 붉게 물들었죠.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대사관이었어요. 박동무, 어디 계신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벌써 들킨 건가? 아, 건강검진이 있어서 일찍 나왔습니다. 호수에서 산책 중입니다. 그래요? 검진은 8시라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냥 날씨가 좋아서 일찍 나왔어요. 알겠네. 그럼 검진 끝나면 바로 대사관으로 오시게.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식은땀을 닦았어요. 조심해야 해. 아직 기회는 오지 않았어. 새벽 7시, 저는 병원 근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여기서 한국 대사관까지는 걸어서 7분 거리였죠. 카페 주인이 프랑스어로 물었습니다. 커피 하나요? 네. 아침부터 일찍 나오셨네요. 네.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중요한 일. 맞아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죠. 커피를 마시며 저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가족 사진을 마지막으로 봤어요. 성준이와 지혜의 웃는 얼굴. 아빠는 너희를 사랑해. 언젠가 다시 만나자. 새벽 7시 30분. 저는 카페를 나섰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척하며 걸었어요. 하지만 병원 앞을 지나쳐 계속 직진했죠. 한국 대사관 방향이었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주변을 계속 돌아봤죠.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저를 미행하는 건 아닐까? CCTV가 저를 추적하는 건 아닐까? 제네바 샹펠 거리로 접어들었습니다. 조용한 주택가였어요. 고급스러운 집들이 줄지어 있었고 정원에는 장미꽃이 피어 있었죠. 그때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또 대사관이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대신 휴대전화의 배터리를 빼버렸죠. GPS 추적을 차단하기 위해서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어. 새벽 7시 42분. 저는 한국 대사관 건물을 눈앞에 뒀습니다. 하얀 건물에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었어요. 평생 원수의 깃발이라고 배웠던 그 깃발이 그 순간만큼은 구원의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떨려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어요. 지금 들어가면 성준이와 지혜는 어떻게 되지? 아내는? 평양에 남아있는 부모님은?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대사관 정문 50m 앞에서 저는 그냥 서서 울기만 했어요. 그때 한 노인이 지나가다 저를 봤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프랑스어로 대답했죠. 네, 괜찮습니다. 노인이 말했어요. 힘든 결정을 내리려는 것 같군요. 하지만 때로는 용기를 내야 할 때가 있는 법이죠. 그 말이 제게 힘을 줬습니다. 새벽 7시 45분, 저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대사관 정문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10m, 5m, 3m. 인터폰 앞에 섰습니다. 손을 뻗어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제 손이 공중에서 멈췄어요.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하지만 뇌리에 떠오른 건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빠, 학교에서 배급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 처리했던 거래였죠. 김정은 명품 구매 자금 500만 달러. 저는 인터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북한 외교관입니다. 망명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정적이 흘렀어요. 5초, 10초, 15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분 후 대사관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 외교관으로 보이는 남성이 나왔어요. 들어오세요. 저는 그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42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자유를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외교관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안전합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울기만 했어요. 안도의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죄책감의 눈물이기도 했죠. 성준아, 지혜야, 미안해. 그날 아침 7시 47분, 저는 북한 외교관에서 탈북자가 됐습니다. 25분간의 산책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한국 대사관 안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작은 회의실로 안내됐어요. 창문에는 커튼이 쳐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물 한 잔이 놓여 있었죠. 한국 외교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물 좀 드실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을 마셨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죠.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박민혁입니다. 스위스 주재 북한 대사관 2등 서기관입니다. 아니, 그랬습니다. 외교관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이제 안전합니다. 박민혁 씨.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참았던 긴장이 한꺼번에 풀렸어요. 저는 테이블에 엎드려 한참을 울었습니다. 외교관은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아 기다려줬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말했습니다. 제가 중요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백팩에서 USB를 꺼냈어요. 이 안에 북한 고위층의 스위스 비자금 거래 기록이 전부 들어 있습니다. 10년치요. 외교관의 눈빛이 변했어요. 박민혁 씨, 이건 정말 중요한 자료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30분 후 대사가 직접 회의실로 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신사였어요. 박민혁 씨, 오시느라 힘드셨죠? 저는 이 대사관의 대사입니다. 대사님, 일단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북한 대사관에서 박민혁 씨를 찾을 겁니다. 우리가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그날 오전 10시 예상대로 북한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다고 해요. 박민혁 서기관이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돌아오지 않고 있다. 혹시 그곳으로 왔는가? 한국 대사관은 그런 사람은 없다고 답했죠. 하지만 오후 2시 북한 대사관 직원 5명이 한국 대사관 앞에 나타났습니다. 제가 창문 커튼 사이로 몰래 봤어요. 그들 중에는 제 직속 상관이었던 리 참사관도 있었죠. 박민혁, 나와. 우리 다 알고 있어. 가족 생각은 안 하나.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가족. 맞아요. 제 가족은 평양에 있었죠. 한국 외교관이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그들은 여기 들어올 수 없어요. 스위스 경찰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너졌어요. 제 아내와 아이들은,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외교관은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줬죠. 제 가족은 이미 끝났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대사관에서 제공한 작은 방에 누워 있었지만, 눈을 감을 때마다 아내와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지금쯤 보위부가 우리 집에 들이닥쳤겠지. 아내는 조사받고 있을 거야. 아이들은 울고 있겠지. 새벽 3시 저는 방을 나와 복도를 배회했습니다. 한국 영사가 커피를 들고 나타났어요. 잠 못 이루시죠? 네, 많은 분들이 그러십니다. 탈북 직후에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몰려오거든요.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요? 영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박민혁 씨, 당신은 용기 있는 선택을 하신 겁니다. 언젠가 가족분들도 이해하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대사관에서는 제가 가져온 USB를 분석했습니다. 정보 담당 외교관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박민혁 씨, 이건 엄청난 자료입니다. 김정은과 고위층의 비자금 계좌, 무기 거래, 자금 세탁, 전부 증거가 있네요. 이걸로 뭔가 도움이 될까요? 물론입니다. 유엔 제재를 강화하는데 결정적 증거가 될 겁니다. 그 말에 위안을 받았어요. 적어도 제 선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요. 사흘째 되는 날, 대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박민혁 씨, 이제 한국으로 가셔야 합니다. 스위스 정부와 협의가 끝났어요. 오늘 밤 비행기로 인천으로 가실 겁니다. 오늘 밤이요? 네, 빠를수록 안전합니다. 북한 측에서 계속 압박하고 있거든요. 그날 저녁 8시, 저는 대사관 차량을 타고 제네바 공항으로 향했어요. 스위스 경찰 에스코트를 받으며 이동했죠. 북한 측의 방해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공항 VIP 라운지에서 대기하는 동안 저는 제네바의 야경을 마지막으로 봤어요. 5년간 살았던 도시였죠. 아름다운 도시였지만 저에게는 감옥 같은 곳이기도 했습니다. 밤 11시 30분, 대한항공 직항편에 탑승했어요. 일반석이 아니라 비즈니스석이었죠. 한국 정부의 배려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저는 창밖을 봤어요. 제네바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죠. 안녕, 제네바. 안녕, 북한.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성준아, 지혜야, 아빠는 너희를 잊지 않을게. 언젠가 반드시 다시 만나자. 비행기 안에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옆자리 한국 영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12시간 후면 인천입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 그게 어떤 건지 저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42년간 북한 사람으로 살았는데 이제 한국 사람이 된다니. 새벽 무렵 저는 창밖을 봤어요. 동이 트고 있었죠. 구름 위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두려움도 있었고 죄책감도 있었지만 동시에 희망도 느껴졌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야. 진짜 자유. 하지만 그 자유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앞으로 제가 겪을 고통이 얼마나 클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2024년 6월 18일 오후 4시 30분,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보였어요. 고층 빌딩들, 넓은 도로, 수많은 차들. 평생 남조선이라고 부르며 증오하라고 배웠던 그 땅이었죠. 비행기 문이 열렸고 저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평범하게 내리고 있었지만 저는 달랐어요. 저는 탈북자였으니까요. 박민혁 씨, 이쪽으로 오세요. 한국 정보기관 직원들이 저를 VIP 통로로 안내했습니다. 일반 입국장이 아니라 별도 공간이었어요. 보안을 위해서였죠. 작은 방에서 간단한 검사를 받은 후 저는 차를 타고 경기도 어느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통일부 산하 북한 이탈 주민정착지원 사무소, 일명 하나원이었어요. 차를 타고 가며 본 한국의 풍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고속도로가 이렇게 넓고 깨끗한지 몰랐어요. 차들이 질서정연하게 달리고 휴게소마다 사람들이 넘쳐났죠. 저 휴게소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네, 당연하죠. 검문이나 통행증 확인 같은 건 없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북한에서는 평양 밖으로 나가려면 통행증이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하나원에 도착한 건 저녁 7시쯤이었어요. 조용한 시골 마을 같은 곳이었죠. 안내를 받아 들어간 방은 깨끗했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 북한의 일반 가정집보다 훨씬 나았어요. 오늘은 푹 쉬세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됩니다. 혼자 남겨진 방에서 저는 창밖을 봤어요. 어둠이 내리고 있었고 멀리 불빛들이 보였죠. 자유로운 대한민국의 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지금 평양에서는 아내가 조사받고 있겠지. 아이들은 학교에서 쫓겨났을 거야. 그날 밤 저는 베개를 적시며 울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하나원 생활이 시작됐어요. 아침 7시에 기상해서 조식을 먹고 8시부터 교육을 받았죠. 첫날 오리엔테이션에서 담당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앞으로 12주간 이곳에서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게 됩니다. 교육 내용은 다양했어요. 한국어 교육 북한 말투 교정, 시장 경제 이해, 문화 차이, 취업 준비. 하루 8시간씩 수업이 진행됐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시장 경제 수업이었어요. 강사가 물었습니다. 은행이 뭔지 아시나요? 저는 대답했죠. 돈을 저축하는 곳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은행을 어떻게 이용하셨어요? 글쎄요. 일반 주민들은 은행을 거의 안 씁니다. 현금 거래가 대부분이죠. 강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월급은 어떻게 받으셨어요?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것도 제때 안 나올 때가 많았고요. 카드는 쓰셨어요? 카드요? 특권층만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탈북민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강사가 말했죠. 여기 한국에서는 초등학생도 교통카드를 씁니다. 은행 계좌는 누구나 만들 수 있고요. 그 말이 충격이었어요.
제가 북한에서 특권층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초등학생만도 못한 생활을 했던 거죠. 며칠 후 문화체험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원 직원들이 저희를 데리고 근처 대형마트에 갔습니다. 마트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진열대마다 물건이 넘쳐났습니다. 쌀, 고기, 과일, 채소, 과자, 음료수. 종류별로 수십 가지씩 있었어요. 북한의 특권층 상점에서도 본 적 없는 풍요로움이었죠. 이게 다 살 수 있습니까? 네, 돈만 있으면요. 통행증이나 배급표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서 마트를 둘러봤어요. 사람들이 카트를 밀고 자유롭게 쇼핑하고 있었죠. 아이들이 과자를 고르며 즐거워하고 노인들이 여유롭게 장을 보고 이게 자본주의구나. 그동안 배웠던 자본주의는 소수만 잘 살고 대다수는 굶주린다는 선전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과일 코너를 지나가는데 사과가 한 박스에 2만 원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이 사과는 얼마나 비싼 겁니까? 직원이 웃으며 말했죠. 비싸진 않아요. 요즘 사과 값이 좀 올랐긴 했지만요. 북한에서는 사과 한 알이 1달러, 즉 1,000원이 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한 박스에 2만 원이라니. 정육 코너에서는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명절에나 겨우 먹을 수 있는 고기가 여기서는 일상적으로 팔리고 있었죠. 한국 사람들은 고기를 자주 먹습니까? 네, 거의 매일 먹는 사람들도 많아요.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북한 인민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바로 남쪽에서는 이렇게 풍요롭게 살고 있었다니. 그날 밤 방으로 돌아와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마트에서 본 풍경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김정은은 인민들에게 남조선은 미국의 식민지이고 주민들이 굶주리고 있다고 선전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내가 평생 믿어온 것이 모두 거짓이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온 것인가? 하나원 생활 3주째 저는 개인 상담을 받았어요. 상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민혁 씨, 북한에 가족이 계시다고요? 네, 아내와 2아이가 있습니다. 연락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탈북한 순간 그들은 끝난 거예요. 상담사가 안타까운 표情으로 말했어요. 많은 탈북민들이 비슷한 아픔을 겪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시겠지만 박민혁 씨는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제 아이들은 언젠가 북한이 변하면 다시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여기서 잘 정착하시는 게 가족을 위한 길이에요. 그 말이 위로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하나원에서 한 달쯤 지났을 때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어요. 북한 외무성, 스위스 주재 외교관 박모 씨 탈북 인정. 변절자이며 반역자라고 규탄. 제 이름이 북한 매체에 공개된 거였죠. 그리고 이어지는 보도가 더 충격적이었어요. 박모의 가족, 평양에서 추방, 지방으로 강제 이주 조치.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평양에서 쫓겨났다는 거였어요. 정치범 수용소로 간 건 아니지만 지방으로 추방됐다는 건 사실상 생활이 끝난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날 밤 저는 방 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도 살아는 있구나. 수용소로 가지 않았다면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그게 제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2024년 9월, 저는 하나원을 수료하고 서울로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준 작은 원룸이었어요. 관악구의 오래된 빌라 2층, 방 하나에 화장실과 작은 부엌이 딸린 공간이었죠. 북한에서 살던 평양 아파트보다 훨씬 작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여기는 내 공간이야.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는. 첫날 밤, 저는 창문을 활짝 열어놨어요. 차가운 가을바람이 들어왔고 아래층에서는 저녁 냄새가 올라왔죠.
평범한 한국 사람들의 일상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도 이제 저들처럼 살 수 있을까? 하나원에서 추천받은 대로 저는 국제 NGO 단체에 취업 지원을 했어요. 제 경력이 외교관이었으니 국제 업무 경험을 살릴 수 있을 거라고 했죠. 영어와 프랑스어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었습니다. 면접 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강남의 한 빌딩으로 갔어요. NGO 사무실은 10층에 있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면접관은 40대 중반의 여성이었어요. 박민혁 씨, 이력서를 봤어요. 스위스에서 5년간 근무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 대사관에서 일하셨다니. 어떤 업무를 하셨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재정 관리 업무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북한 고위층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일이었다는 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면접관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그걸 보다 못해 탈북을 하신 거군요? 네, 더는 그 일에 가담할 수 없었습니다. 용기 있는 결정이셨네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누군가 제 선택을 이해해준다는 게 너무 감사했죠. 우리 단체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일하고 있어요. 박민혁 씨 같은 분의 증언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함께 일하시겠어요? 정말 괜찮겠습니까? 물론이죠. 환영합니다. 그렇게 저는 첫 직장을 구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경험을 의미 있는 일에 쓸 수 있다는 게 기뻤죠.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쯤 됐을 때 저는 처음으로 24시간 편의점에 갔어요. 새벽 2시였는데도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고 직원이 있었죠. 어서 오세요. 저는 멍하니 서서 매대를 둘러봤습니다. 라면, 김밥, 삼각김밥, 음료수. 새벽 2시에도 이렇게 많은 음식을 살 수 있다니. 컵라면 하나를 집어들고 계산했어요. 1,500원이었죠.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가격이었습니다.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라면을 먹으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서울의 밤하늘은 별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름다웠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새벽 2시에 아무 감시 없이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자유였어요. 2024년 12월, 겨울이 왔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북한 인권 보고서 작성을 도왔어요. 제가 가져온 USB 자료는 유엔에 제출됐고 큰 반향을 일으켰죠. 어느 날 상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박민혁 씨 덕분에 북한 제재가 더 강화될 것 같아요. 국제사회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게 북한 인민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장기적으로는 그럴 겁니다. 김정은 정권을 압박해서 변화를 이끌어내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으니까요. 크리스마스 이브, 저는 혼자 원룸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캐럴이 들렸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즐겁게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저는 서랍에서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성준이와 지혜, 그리고 아내의 얼굴. 여보, 아이들, 잘 있지? 아빠는 여기서 열심히 살고 있어. 언젠가 꼭 다시 만나자.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제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희망의 눈물이었죠.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하나원에서 알게 된 탈북민 친구였어요. 형님, 크리스마스인데 혼자 계세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다 같이 저녁 먹어요. 정말요? 네, 어서 오세요.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외투를 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지하철을 타고 친구 집으로 가는 길,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죠. 나는 이제 자유야. 그리고 언젠가 북한도 자유로워질 거야. 2025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남산타워에 올라가 서울을 내려다봤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자유로운 대한민국의 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북쪽을 바라봤어요. 저 너머 어둠 속에는 북한이 있었죠. 제 가족이 있는 곳. 성준아, 지혜야, 아빠는 포기하지 않을게. 언젠가 북한도 변할 거야. 그때까지 기다려줘. 바람이 불어왔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유의 공기였어요. 42년 만에 처음 마시는 진짜 자유의 공기. 저는 박민혁입니다. 북한 외교관에서 탈북자가 된 사람이죠. 아직도 매일 밤 가족 생각에 잠 못 이루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알거든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그리고 언젠가 제 아이들도 이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여기서 제 역할을 다할 겁니다.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니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요.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북한에 아직 갇혀 있는 사람들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들에게도 자유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누리고 있는 이 당연한 자유를요.